안성환의 시사야. 늦은 밤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영화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영화의 재미를 찾아내는 안목 있는 분입니다. 더 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극장가의 가장 오래된 스파이가 돌아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가장 오래된 스파이? 딱 떠오르시는 인사법이 있잖아요. 인사법요? 예, 이 스파이만이 하는 자신의 통성명법. 뭐였었지? My name is 본드. 제임스 본드. 꼭 이름을 2번 말하는 스파이죠. 이름을 꼭 2번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007 시리즈 신작이 극장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개봉 당일에만 10만 관객이 극장을 찾았어요. 오랜만에 뭐 박스오피스나 예매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야, 요즘엔 우리나라 국내 영화도 그렇고요. 네. 한번 이제 상영을 시작하면 네. 한 10만 넘어가는 건, 하루에 10만 넘어가는 건 금방인 것 같아요. 사실은 요 정도 이제 기대작들 수준이 되면 최종 스코어가 얼마나 될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첫날 10만 관객이 일단 들었다라고 하면 일단 요새 좀 넘기 힘들다는 마이 100만 고지는 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번 007은 더 특별했습니다. 왜요? 한국에서 전 세계 최초로 29일에 개봉을 했거든요. 영화들이 왜 자꾸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개봉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네, 한국 극장이 많이 안전하기도 하고요. 한국 상황들을 좀 보고 이제 아시아 테스트베드로 삼으려는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번 작품은 뭐 이렇게 좀 수식어가 많은 작품이었어요. 007 시리즈의 총 25번째 시리즈. 네. 지금까지 나왔던 전체 시리즈 중에 25번째 시리즈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다니엘 크레이그, 이 제임스 본드의 마지막 은퇴작 007이기도 합니다. 진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겠다. 그동안에 007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많았죠.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많았는데 또 007 한 명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007이 또 올 거고요. 올 때까지 일단은 안녕을 고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따도 우리 이제 쭉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역대 007 얘기하겠지만 기록 하나만 말씀드리면 다니엘 크레이그는 사실 지금 좀 이렇게 침체되어 가던 시리즈를 살린 부활의 공신으로 인정받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모든 제임스 본드 중에서 가장 제임스 본드 역을 오래 한 배우로도 이번에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요새는 자신의 축하 영상 같은 거, 홍보 영상 같은 거 해외에서 직접 한국 관객들을 위해서 막 올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저는 007을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상남자의 눈물을 울컥 보여주기도 해서 한 역할을 이렇게 15년 동안 연기한다라는 건 배우한테도 진짜 큰 의미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럼요. 15년이면 그렇죠. 자신의 제일 좋은 청춘을 다 그 영화로 보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그 십수년을 그 캐릭터로 살아낸 거기 때문에 울컥할 만도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25번째 시리즈라고 하셨잖아요. 네. No Time to Die. 네. 이 내용이 어떤지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No Time to Die. 죽을 시간도 없다. 이런 제목일 텐데요. 이 작품은 이제 이 전 작품 보셨던 분들이 도대체 본드가 어떻게 돌아올까 궁금해하실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까지 본드들과는 굉장히 다르게 좀 나는 이제 평화롭게 살고 싶어. 라고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은퇴를 합니다. 본드가 은퇴를 해요? 네, 본드가 은퇴를 해요. 보통 은퇴한 본드를 불러내야 되는 건데 그쵸? 보통 그렇잖아요. 은퇴를 해서 심지어는 사랑하는 연인과 굉장히 행복한 나날을 보내요. 그러다가 이제 당연히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연인과도 약간의 갈등과 의심이 생기면서 이제 헤어지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5년 뒤에 다시 본드가 전 세계를 그 생화학 무기로 위협하는 악당을 막기 위해서 다시 이제 한 번만 스페셜하게 돌아와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때 다시 예전의 연인도 만나게 되고 자신의 최고의 숙적도 만나게 되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뭐 본드 영화의 줄거리는 늘 이런 식이에요. 예, 본드는 미션을 받고 네. 또 사랑에 빠지고 또 악당을 네. 만나서 싸우다 처치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번에 노 타임 투 다이 같은 경우는 이 60년 역사를 가진 시리즈의 25번째 영화라는 꽤 이렇게 좀 기념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어서 뭔가 과거의 007 팬들에게 굉장히 좀 선물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제작진이. 네. 그래서 굉장히 좀 7, 80년대 복고적인 분위기의 레트로한 느낌들도 많이 나고요. 그리고 본드의 어떤 전매 특허라고 할 수 있는 카체이싱 장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뭐랄까요. 아날로그적으로 찍었다고 할까요? 네. 이런 식으로 보면서 옛날 본드를 보면서 느꼈던 향취 같은 것들을 다시 좀 느끼게 만들었더라고요. 옛날에 007 옥토퍼스 봤던 게 지금. 어떡하지? 옥토퍼스를 극장에서 보셨군요. 왜? 아닙니다. 네. 네. 이 영화에서 이제 어떤 장면들이 좀 재밌었냐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본드가 은퇴를 해요. 네.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이 MI6라고 하는 영국 첩보국에는 사실 007이라는 번호가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위급 상황에서 적을 처치할 수 있는 그 소위 말해 살인병 번호 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 007의 넘버를 이미 이제 자기는 은퇴했으니까 다른 후배가 이어받아서 네. 007이란 넘버를 쓰는 이미 첩보원이 따로 등장을 있어요.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다시 친정인 MI6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갈 때 잡아요. 저기 외부인은 방문증, 출입증 달고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임스 본드가 출입증을 달고 네. MI6에 들어가는 뭐 이런 장면들이 되게 위트 있게 보여주는 유머들이 좀 재미있었어요. 근데 007 시리즈 보면은 꼭 본드의 상대 역이 누군지 궁금해하곤 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뭐 최강의 악당이다. 늘 세계 최강의 악당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번은요. 보헤미안 랩소디의 주인공이었던 라미 말렉이 007의 상대 악당 역으로 또 캐스팅이 돼서 이것도 굉장히 좀 화제가 많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영화를 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텐데 늘 사상 최강의 적이다라고 하지만 늘 그 사상 최강의 적들은 제임스 본드에게 처치를 당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처치당하는지를 이렇게 보시면 과연 이번 적이 정말로 사상 최강의 빌런이었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미 말렉이 빠피용도 이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거 보면서 전 어떻게 이렇게 연기 배역을 잘 소화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멋진 배우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 007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그 007은 확실히 상대 역들이 결국은 이제 007의 매력을 더 부각시키기 위한 역할들을 좀 많이 주연이니까. 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보시면 이제 악당과의 대결 자체보다는 본드가 가지고 있는 좀 새로운 특성들에 대한 그 비중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제임스 본드는 굉장히 바람둥이고 매번 여자들이 바뀌고 뭐 이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 크레이그의 본드는 사실은 굉장히 순정남, 돌쇠 스타일의 제임스 본드로 굉장히 사랑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도 보시면 이번 영화 길어요. 거의 러닝타임이 3시간 가까이 되는데 네. 오랜만에 극장에서 마음껏 즐기십시오. 이렇게 러닝타임을 길게 만든 것 같은데 보시다 보면 이 작품이 멜로였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가족 드라마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시대 흐름을 좀 따라가는 듯한 느낌도 드네요. 그렇죠. 옛날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네. 또 앞서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007 시리즈마다 우리가 거기에 주인공이 어떤 배우가 그걸 역할을 소화하느냐 네. 항상 큰 관심거리잖아요. 이번에 007은 누가 되나 얘기했는데 네. 영원한 007 원래 007 번호 제일 먼저 부여받은 사람이 숀 코너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노 타임 투 다이를 보면서 좀 생각이 많이 났던 작품이 첫 번째 007 시리즈였던 007 살인 번호였어요. 네. 션 코너리가 주연을 맡았고 이 제임스 본드라는 시리즈를 탄생시킨 그야말로 첫
첫발 같은 작품이죠. 이때의 이제 제임스 본드는요, 약간은 조금 지금보다는 좀 덜 능숙한 그런 아직은 뭔가 노련한 스파이라기보다는 혈기방장한 그런 스파이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상대로는 이제 닥터 노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네. 그 닥터 노가 이제 지금 영화를 보시면 저 사람이 영화 속에서는 이렇게 중국계가 혼혈 그 악당으로 나오는데 너무 외국 사람이 아시안 분장을 이상하게 했잖아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만큼 이제 네. 그 당시의 시대를 보여주는데 이 닥터 노로부터 또 전 세계를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됐죠. 숀 코너리의 정말 야성적인 매력이 드러난 작품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본드걸 했을 때 기억하시는 배우 중에 하나가 이 우슬라 안드레스라는 배우예요. 그 해변가에서 하얀색 비키니를 입고 해변가로 걸어 나오는 그 장면 네. 굉장히 아이코닉한 장면이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이후에 60년 가까이 이 시리즈를 이어오게 만든 아주 성공적인 첫발이었던 셈이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 오마주하면서 그렇죠. 이 후속작들이 나오는 거죠. 한 장면씩 꼭꼭 뭘 집어넣어가지고 네. 우리는 007의 혈통을 이어받은 작품이야. 맞습니다, 이런 맞습니다. 걸 보여주곤 했는데 네. 당시 007 살인번호 네. 평가가 어땠었어요? 좋았어요? 정말 크게 히트했었는데 사실은 이 작품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언 플레밍의 소설 연작을 원작으로 한 시리즈잖아요. 네. 소설은 이제 1950년대에 굉장히 크게 흥행을 했는데 이언 플레밍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이제 군 복무 시절의 경험들을 이 007 제임스 본드라는 인물에 굉장히 현실적으로 담아내서 소설 자체도 히트를 쳤었고 네.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나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특히 영국에서 제임스 본드 캐스팅은 그야말로 이 당시에 엄청난 화제였대요. 그런데 숀 코너리라는 네. 그 당시에는 그리 잘 알려지지 않았던 무명 배우였어요. 무명 배우에 가까운 배우가 숀 코너리가 007에 캐스팅됐다고 해서 영국에서 불매운동이 일어났답니다. 불매운동이요? 네. 왜요? 제임스 본드에 조금 더 어울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네. 이언 플레밍의 소설 속의 007은요. 굉장히 좀 뭐랄까요. 금발이고요. 네. 되게 지적이고 신사다운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인데 거기에 비하면 숀 코너리는 좀 너무 야성적이었다는 거죠. 약간 노인과 바다에 나와야 될 스타일.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원작자조차도 이언 플레밍조차도 숀 코너리는 마치 멋지긴 하지만 좀 고릴라 같아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심한 말을 했어요? 네, 했을 정도로 사실 이 작품이 처음 나오기 전에는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런데 나오고 나서 관객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정말 우리가 상상하던 그 섹시하고 남성적인 007이 바로 여기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작품이 히트에 히트를 치게 됐죠. 근데 약간님은 스파이라고 하면 네. 좀 핸섬하면서 네. 좀 약간 지적이고 날카롭고 그렇죠. 뭔가 그런 이미지를 네. 상상을 했는데 숀 코너리가 그렇게 또 그런 이미지랑 비교해 봤을 때는 약간 좀 거리감이 있는 느낌이 달라요. 있어요. 그래서 네. 이사시 살인범 보시잖아요. 그러면 숀 코너리가 이렇게 상의를 풀어헤치고 있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첩보, 액션 이런 장르들은 남성 관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장르였었는데 네, 그렇죠. 숀 코너리가 이 제임스 본드 캐릭터를 맡으면서 남녀 관계 공히 나의 연인처럼 혹은 나의 우상처럼 제임스 본드를 생각하게 됐었죠. 그러면은 지금 시리즈하고 과거 시리즈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이제 공통점은 얘기했잖아요. 네. 자, 어떤 게 차이점이 있어요? 확실히 이 당시에는 이제 모든 것들이 냉전의 세계관 안에서 그렇죠. 그것 때문에 생겨난 그것 때문에 것이다. 생겨난 시리즈이다 보니 너무 선과 악이 명확하고 이분법이 분명하고 악당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처치해야 되고 그렇죠. 그에게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어요. 이런 냉전 시대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봤을 때는 어떤 문화적 감수성이나 이런 부분에 좀 저거는 좀 과하다라고 생각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살인번호 같은 경우는 아시안에 대한 묘사 때문에 당시에도 굉장히 좀 많은 지탄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살인번호 같은 경우는 이후에 한국에선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개봉하고
한 3년 뒤에 개봉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전에 2편이 한국에서 먼저 개봉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살인번호가 넘버 2라는 제목을 달고 개봉하기도 했었죠. 순서 헷갈려 하시는 관객분들이 그래서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전 세계 최초 개봉하니까 그렇죠. 얼마나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까? 네. 근데 뭐 지금까지 연기한 배우 숀 코너리 얘기했지만 네. 그 다음에 제임스 본드 연기한 배우들이 많았잖아요. 많았죠. 가장 많이 사랑받은 배우가 저는 이제 숀 코너리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네. 가장 많이 사랑받은 배우 1위를 꼽으면요. 조금 순서가 달라집니다. 바로 2대 제임스 본드인 로저 무어가 네. 지금까지 가장 오랫동안 또 제임스 본드를 연기했던 배우로 꼽혔기도 했고요. 그 뒤로 이제 비운의 제임스 본드 조지 라센비라는 인물이 있어요. 사실은 이 숀 코너리 그 연기를 하고 조지 라센비가 잠깐 들어갔다가 영화가 너무 망해가지고 바로 제임스 본드에서 하차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티모시 달튼이라는 영국계의 대신사다운 배우. 이 배우는 책에 나온 거랑 가장 닮은 배우를 꼽으라면 티모시 달튼이다라고 네.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좀 우아한 제임스 본드를 연기했고요. 그 뒤로는 한국 관객들도 정말 좋아하는 피어스 브로스넌이 또 맡았었고요. 그 다음이 바로 다니엘 크레이그죠. 그리고 비공식 본드도 있어요. 왜? 그 비공식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의 저작권과 영화를 만드는 판권을 두고 사실은 법적인 분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데이빗 니븐이라는 배우가 이 카지노 로열이라는 작품에서 한번 제임스 본드를 연기했었는데 그 시리즈는 이제 이 공식 시리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영영 이제 밖에 나와 있는 비공식 시리즈가 되어 버렸고요. 그리고 이 다니엘 크레이그 같은 경우는 사실 숀 코너리랑 비슷한 게 다니엘 크레이그가 또 제임스 본드 됐을 때 미국에서 반대 운동이 벌어졌다고. 반대 운동요? 네. 우리의 왜요? 제임스 본드는 이렇게 우락부락한 금발의 푸른 눈 배우는 어울리지 않는다. 또 이러면서 거꾸로요. 네, 반대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었지만 네. 다시 한번 또 다니엘 크레이그는 이 약간 쇠락해가던 본드 시리즈를 우뚝 일으켜 세우는 공신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제임스 본드 시리즈가 이제는 좀 끝날 때가 되지 않았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막 하시겠지만 네. 참 오래되기도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설정 자체가 선악 부분이 뭐 너무 뚜렷하기도 하고요. 네. 요즘 시대 흐름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아. 또 스토리 자체도 좀 고루한 느낌도 있다. 있고. 그런 좀 평가도 있거든요. 있죠. 사실은 60년 동안 하나의 프랜차이즈가 이어온다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네, 일이죠. 그럼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우리는 속편 하나 만들어가지고 히트시키는 것도 진짜 어려운데요. 어렵잖아요. 초기엔 진짜 황금기였다가 19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이제 냉전이 굉장히 와해되는 분위기 안에서 007의 세계관 자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느끼게 했고 저렇게 시대착오적인 상황 설정을 더 이상 극장에서 보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그랬다가 사실은 다니엘 크레이그가 등장을 하면서 혁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그 시리즈의 새로움을 보여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캐릭터와는 다르게 굉장히 좀 인간적이고 고뇌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줄 줄 아는 굉장히 인간적인 본드가 탄생을 했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뭔가 좀 이렇게 특별한 차, 뭐 무기, 뭐 이런 것들 보는 재미로 보다가 그렇죠. 다니엘 크레이그가 맡으면서는 이 제임스 본드도 정말 피가 나고 땀이 튀는 살아 움직이는 사람 같은 캐릭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맨몸 액션 씬들이 굉장히 늘어났죠. 그 제이슨 본 시리즈가 나오면서 사실은 스파이 액션에서 제임스 본드는 정말 할아버지 같아졌잖아요. 그런데 제이슨 본에서 그 봤던 젊은 에너지를 오히려 제임스 본드라는 또 프랜차이즈가 가져가면서 같이 경쟁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더라고요. 제 콩으로 이정환님께서 편집장님 영화 내용 설명 너무 잘해주시네요. 영화 보고 싶게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아까 본드가 사용하는 무기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제가 어렸을 때 그거 하나 갖고 싶어. 저도요.
시계에서 뭐 하나 시계셨어요. 저 만년필. 아, 만년필 독침 막 네. 나오는 거. 만년필 독침. 네. 아니, 그런 것들 이번에는 그런 장치 같은 거 없어요? 아, 요즘에는 그런 거 없어요? 이번에도 그 이제 큐라는 캐릭터는 항상 나와요. 그래서 새로운 무기들을 주는데 예전처럼 뭔가 저건 너무 상상의 무기 같은데 라기보다는 네. 실질적으로 과학적인 그 입증이 가능한 이런 좀 새로운 무기들을 사용해서 가지고 나오죠. 이번에는 차를 좀 유심히 차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가 막 갑자기 하늘로 날아가고 그런 건 아니죠? 네, 요새는 그렇게 잘 안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 제임스 본드에서 나왔던 수륙 양용차 같은 예, 경우 예. 혹은 잠수했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차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영화에서 영감을 받아서 실제 자동차를 개발해서 만드는 회사가 미국에 실제로 있기도 해요. 있긴 한데 모양이 너무 안 이쁘더라고요. 보셨군요. 네. 네. 자, 이제 그 007 시리즈에서 쭉 얘기했는데 네. 이 새로운 007이 다시 등장할 때가 됐잖아요. 됐죠. 이제 다니엘 크레이그는 은퇴를 했으니까 새로운 본드가 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제작사도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새로운 본드를 데리고 올 거면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네. 그 새로운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일 것인가 이거부터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5만 배우들이 지금 사실은 차기 제임스 본드 후보로 이름이 올라 있다고 합니다. 뭐 몇 명만 말씀드리면 뭐 톰 하디라든지 예. 마이클 패스벤더라든지 그리고 그 이드리스 엘바 같은 배우도 또 이 007 리스트에 오르기도 했고요. 예. 질리언 앤더슨 이 엑스파일에 나왔던 그 질리언 앤더슨도 여성 007의 후보에 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러면 여성 007이 나오면 My name is 본드, 제인 본드라고 할 건가? 라는 농담이 막 돌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다니엘 크레이그한테 또 그 질문 물어봤나 봐요. 누가. 이 얘기 하더라고요. 사실은 제임스 본드의 서사는 제임스 본드에게 그리고 멋진 여성 배우들에게는 멋진 여성 캐릭터의 서사를 새롭게 만드는 게 맞지 않겠니? 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아니 꼭 뭐 백인이어야 됩니까? 그렇죠.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죠. 인종 다양성의 문제라든지 성 다양성의 문제들을 이렇게 좀 흡수해 가면서 아마 제임스 본드 시리즈는 앞으로도 한 40년은 이어지지 않을까 40년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이번 시리즈 저 007을 보고 난 다음에 또 생각하죠. 네.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미리 네.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앞으로 좀 어떤 사람이 나올지 좀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영화 마무리할 시간 됐습니다. 더스크린의 박혜영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에 있어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